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신내림을 받아야 할 친구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내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비비탄 총과 물총을 가지고 놀던 시절이었다. 그 친구와 나는 동네 골목길에서 놀다가 우연히 점집 비슷한 곳을 지나쳤다. 그곳에서 대나무 끝에 걸린 커다란 물놀이용 오색공을 보았다. 그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공을 따서 가지고 놀고 싶어졌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마른 대나무 가지에는 잡기가 잘 붙어서 그것을 가둬두기 위해 공을 설치한다고 했다. 보통 굿을 할 때 대나무를 사람 몸에 비비거나 때리는 것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그 친구가 그 공을 보고는 담을 타고 올라가 공을 따는 순간 거짓말처럼 픽 쓰러졌다. 그 무당집 할머니가 뛰쳐나와서 뭐라고 하시고 나는 무서워서 울었다. 그 일로 온 동네가 난리가 났다. 그 친구는 5일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 집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빨리 가보라고 하셨다. 오전 수업만 마치고 미안한 마음에 내가 직접 골든모터로 개조한 레이싱카를 가지고 친구 집에 갔다. 그 친구는 이틀 동안 기절해 있다가 구판이 벌어져 있었다. 그때 10살짜리 꼬마 입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 소리 등 여러 소리가 믹스되어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황당해하고 있는데 무당 할머니께서 너 그때 있었던 친구 맞지? 옆에서 송 들고 서 있어라 라고 하셨다. 송 한 뭉치와 오색실을 주시더니 친구가 부르면 인사도 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쭉 집에 가라고 하셨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리는 중학교에 각각 다른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그렇게 서서히 잊혀지는가 싶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다. 그 친구는 키가 갑자기 커서 나는 놀랐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친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자신이 가끔 귀신을 보거나 가위에 눌린다고 했다. 그리고 예지몽도 가끔 꾼다고 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고1 때 담임 선생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정확히 맞추기도 하고 우리 집에 도둑이 들 것을 예견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말로 도둑이 들었다. 그때부터 조금은 믿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는 별 탈 없이 학교를 다니고 우리는 각각 다른 대학에 진학했다. 그렇게 연락이 뜸해질 즈음 군대에 가기 위해 1학년을 다니고 휴학하고 집에 내려왔을 때 오락실에서 그 친구를 만났다. 만나자마자 자기 키가 컸다고 자랑하면서 학교생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친구는 공부도 나름 잘했지만 자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그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귀신이 형체만 뿌옇게 보였는데 대학에 가고 나서부터는 선명하게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기숙사에 틀어박혀 지내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했다. 뺑소니로 죽은 귀신, 장기가 함몰된 귀신, 투신 자살한 귀신 등 여러 종류의 귀신을 보았다. 그 귀신들은 그곳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을 계속 맴돌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했다. 가장 소름 돋는 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귀신들은 너무 끔찍하다고 했다.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래서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주위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조상 귀신이 있다며 하지만 언제까지 도와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때가 되면 다시 찾아오라고 그때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귀신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해코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한 때문에 남아있는 귀신들은 시체를 찾지 못해 구천을 헤매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귀신을 보거든 말도 걸지 말고 아는 척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졸졸 따라다니며 하는 일마다 방해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나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심리 안정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했다. 조금은 안정이 되어 매일 먹던 수면제도 끊었다고 했다. 돈을 벌어서 크게 굿을 하든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했다. 그러던 중 같이 아는 삼촌이 룸메 웨이터로 일하자고 제안했다. 팁도 괜찮고 월급도 괜찮아서 어차피 시간이 남았기에 알겠다고 하고 면접을 봤다. 지배인이 한 명만 구한다고 해서 안 된다길래 월급은 반반 나누겠다고 하고 사정사정해서 출근하게 되었다. 몇 주 지나 연말이 다가오고 5번 룸을 창고로 쓰던 방이 있었다. 연말엔 바빠서 룸이 모자라 선풍기, 히터, 의자, 테이블을 다 치우라고 했다. 그 친구가 그 방 문을 여는 순간 굳은 채로 벌벌 떨고 있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귀신을 봤다고 했다. 여자 귀신인데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입에서 피와 썩은 거품을 물고 자신의 목을 조르는 귀신이었다고 했다.
시뻘개진 눈을 한 그 귀신을 본 친구는 황급히 문을 닫고 눈 마주쳤다고 죽어도 저 방에는 못 들어가겠다고 했다. 지배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며 놀라서 말했다. 3년 전 그 방에서 일했던 고정 아가씨가 있었는데 혼자 오는 손님이 그녀만 지명했다고 했다. 그 손님은 일주일에 3번 올 때마다 선물을 사들고 와서 팁도 주고 돈도 많고 매너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손님이 옷차림도 일하다 온 복장에 빈손으로 와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꾸준히 괴롭혔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찾아왔다며 애원했다. 그날 밤 방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니 한동안 조용해졌다. 문을 두드렸더니 손님은 없고 아가씨는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다. 동료 아가씨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아가씨는 밤낮으로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그 방에서 죽고 말았다. 그 방이 바로 5번 룸이었다. 종종 그 방에서는 우는 소리나 쇠 긁는 소리, 저절로 노래가 선곡되거나 불이 꺼지는 일이 있었다. 그 뒤로 친구는 일을 그만두었고 나는 3달 정도 더 일하다가 군대에 갔다. 추가로 들은 이야기인데 그 후로 친구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만나는 여자도 오래가지 못했다.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한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친구는 키스방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다들 퇴근하고 가게 문을 닫은 뒤 피곤해서 대기실에서 맥주와 과자를 사서 TV를 보며 잠들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목이 아주 긴 여자가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목만 집어넣은 채로 친구를 보며 긴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기괴하게 웃더니 친구의 목을 조르더란다. 가위를 눌린 건지 몸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TV 소리도 다 들리는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지만 그 짧은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 뭐라 말하면서 기괴하게 웃으며 친구를 괴롭혔다. 꿈이라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 장면이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보였다고 한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더니 목이 빨갛게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실장님에게 이야기하고 무속인을 불렀다. 무속인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데 친구가 본 여자 귀신과 너무 똑같았다. 그리고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곳터에서 목매달고 죽은 귀신이다. 알아서 할 테니 가봐라. 하지만 넌 조심해야 할 거다. 왜냐고 물어보니 대답할 수 없다. 어서 가라. 그 후로 귀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1달 반 정도 일을 하다 그만두었다고 한다. 약 4년 전 추석 하루 전날로 기억되는데 명절이라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리고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한잔 하러 갔다. 그날따라 친구의 표정이 어둡게 느껴져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잠시 주춤거리더니 술을 몇 잔 마시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몇 달 전에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의 몸에서 향 냄새 같으면서도 진한 특이한 냄새가 나더란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아무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그냥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그러고 딱 3일 후 그 선배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여기 술집에서도 난다고 했다. 향과 고무 썩은 냄새 같은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래서 대충 먹고 나왔는데 정확히 3일 후 그 술집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주인 아주머니와 갓난아기, 즉 손주가 죽었다. 소문에는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시다가 잠들어 돌아가셨다고 한다. 지금도 그 친구는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 친구는 달이 아주 밝게 빛나거나 해가 짧은 시기에는 병원이나 빈소, 클럽 지하 주차장 같은 곳을 잘 가지 않는다. 그런 날에는 귀신들이 유난히 잘 보인다고 한다. 폐가, 흉가, 폐교 같은 곳도 음기가 강한 곳이라 귀신들이 모인다고 한다. 한때 내가 재수할 때 분위기 전환 겸 저수지 낚시에 갔을 때 물귀신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때 나는 죽다가 살아났다. 물귀신은 자기가 죽은 자리에 누군가를 대신해야 그곳을 벗어난다고 해서 물귀신 작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물귀신은 말 그대로 물에 가라앉은 영혼이다. 그때 2대2로 커플끼리 저수지 민물 낚시를 하며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 먹고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전혜빈을 닮아 이쁘장하게 생겼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텐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볼일을 보러 간다고 해서 랜턴을 주고 보냈다. 1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길래 내가 랜턴을 들고 찾으러 나갔다. 저수지 깊은 곳에서 얼굴만 내밀고 여자친구가 저에게 살려달라고 했다. 무표정에 허우적대고 있어서
한치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물길을 가르며 걸어갔다. 기억이 중간중간 나는데 목소리나 얼굴 형체가 여자친구와 분명했지만 다가갈수록 서늘한 느낌이 들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그때부터 엄청 큰 웃음소리가 들리고 여자친구 얼굴이 빙글빙글 돌았다. 확인해야겠다 싶어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제 목에 뱀꼬리 같은 것이 감기기 시작했다. 얼굴이나 목소리는 여자친구였지만 밑에는 엄청 긴 꼬리가 내 목을 감았다. 핑 소리가 나더니 눈을 뜨니 구급차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가려고 셋이서 들어도 꼼짝을 하지 않았다. 정말 무서웠던 건 그때 친구가 해준 말을 듣고 한 번 더 기절할 뻔했다. 그 친구는 평소에도 귀신을 몇 번씩 보는 친구라 물귀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냥 못 본 척했다고 한다. 이왕 놀러 왔으니 분위기 잡칠까봐 나에게도 티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하게 쌓여진 게 그 물귀신이 자꾸만 친구 이름 뭐야? 같이 놀자. 라면서 손짓을 했단다. 친구는 그냥 무시하고 낚시를 접고 텐트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내가 차에 랜턴 배터리를 가지러 간다고 했다. 나는 기억이 없었지만 그때부터 귀신의 시였는지 모르겠다. 친구가 나중에 말하길 친구 귀에 내 친구 어디 갔어? 위험해. 라는 소리를 듣고 나를 찾으러 나갔다고 했다. 깊은 저수지에서 그 물귀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나를 보고 막 소리쳤다고 했다. 미쳤냐고 나오라고 소리쳤다가 내가 저수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단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가 뛰어들어 내 몸에 줄을 감아 나를 끌고 나왔다. 그러고도 나는 깨어나지 않았고 여자친구가 동네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구조대에 신고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물을 빼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해가 뜰 무렵 친구는 자기들 셋 말고 한 명을 더 보았다고 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무섭고 소름이 돋지만 지금은 그저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건 그냥 주워들은 이야기인데 조선시대 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기들이 홍역이나 열사병으로 죽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석빙고에 얼음이 귀했다고 한다. 문둥병이나 언청이들이 태어나면 임금은 흉측하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유괴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태워 죽이고 부모들은 마을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몰래 항아리에 술을 깔고 볏짚을 올린 뒤 산채로 항아리 안에 넣고 땅을 파서 묻는다고 한다. 그때는 강간당하는 일도 많았고 먹고 살 길이 답답해 보찜 장수에게 물건을 받고 몸을 주는 안악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기를 가지면 낙태를 했다고 한다. 달걀로 피임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다. 요즘도 낙태를 불법적으로 해주는 곳이 많다고 한다. 낙태된 아기들이 벽에 붙어 괴롭게 갈기갈기 찢겨나가는데 참 안타깝다고 한다. 친구가 그러더군요. 살인자를 본 적 있냐고 자기는 하루에도 12명은 거뜬히 본다고 한다. 대체 누구냐고 물으니 낙태한 여자들이 대부분이란다.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니 아기가 갈기갈기 찢겨서 여성분 등이며 허리며 가슴에 붙어있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고는 말해주더군요. 붙어있는 곳이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나쁠 거라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으시면 절이나 무속인을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라고.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나 혼자 숨바꼭질 그게 유행해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왜냐고 물으니 귀신들도 장난치는 걸 안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 위험하냐고 물으니 사람마다 다르지만 위험하지는 않다고 했다. 나에게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조만간 해볼 생각이다. 나는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엊그제 제 친구가 신내림을 받고 신을 모셔왔는데 동자신이 내려왔다고 한다. 간 내렸을 때 실력은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보통은 길게 일주일을 신내림 받는데 내 친구는 딱 3시간 만에 모셨다. 신이 기다림을 주고 있었다고 한다. 양손에 종이를 들고 2시간 동안 펄쩍펄쩍 뛰고 북과 꽹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데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추임새도 넣으며 춤을 추더라. 동자신이 사탕을 좋아한다고 해서 당에 가면 사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된 곳은 점 보러 가지 말라고 한다. 신은 오래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실력이 점차 낮아지면 수행을 떠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인터넷 채팅으로 아가씨를 꼬셔서 늦은 밤 대구로 가기로 했다. 아빠 차를 훔쳐서 신나게 달렸다. 그녀들과 하룻밤을 보내겠다는 생각에 뒷감당은 두렵지 않았다. 신나서 뽕짝을 들고 춤을 추며 달렸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큰 지도를 보고 이정표를 보며 무작정 갔다.
한참을 달리다가 터널을 지날 때쯤 친구가 정면을 주시한 채 무표정으로 눈을 부릅뜨고 가만히 굳어 있었다. 숨도 쉬지 않은 시체처럼. 불빛도 거의 없고 음산한 터널이었는데 그곳에 진입하는 순간 친구가 창문을 올리더니 속도를 엄청 내기 시작했다. 미쳤냐고 죽고 싶냐고 속도를 줄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더니 뽕짝 볼륨을 최대치로 올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사이드미러와 백미러를 번갈아 보더니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반복하며 달렸다. 그렇게 10분 정도를 달리다 친구가 울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터널 앞에서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을 봤다는 것이다. 온몸의 관절을 꺾어가며 비틀거리던 그 귀신과 눈이 마주치자 그 귀신이 늑대처럼 내 발로 뛰어오기 시작했다. 백미러를 보니 차 뒤 트렁크를 잡고 귀신이 문을 열라고 두드리며 뭐라고 하길래 볼륨을 올리고 살려달라고 빌었단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빨간 옷이 아니라 피로 물든 것이었다. 그 귀신의 얼굴을 백미러로 봤는데 살다 홀령은 많이 봤어도 저렇게 강한 기운을 가진 건 처음이었다고 한다. 보통 영가도 흑과 백이 있는데 자신이 그때 본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머리카락은 반쯤 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며 눈알은 뻥 뚫려 있었고 입술은 너덜너덜 찢어질 것 같았으며 손가락은 아주 길었다고 한다. 그렇게 그 길을 돌아 무사히 집에 오니 해가 떠 있었다. 그 아가씨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사촌 동생은 진짜로 귀신을 본다. 나는 어릴 때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다. 집에는 형,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여사촌 동생이 있었다. 그 친구는 나와 동갑이었지만 내가 빠른 생일이라 오빠라고 불렸다. 그 애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삼촌은 건달이었고 숙모는 아마 술집에서 일하셨던 분인 것 같다. 어린 시절이라 어른들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환경 탓에 우리 집에서 7살까지 함께 살았다. 나이 터울이 비슷해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서로 의지하며 자랐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그 친구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간간히 만났다. 그러다 내가 4학년쯤 되던 해 삼촌 가족과의 연락이 끊겼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대학 1학년이 되던 2011년 설날 나는 오랜만에 삼촌과 어른이 된 사촌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어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서로 번호를 주고받았다. 그날 밤 동생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빠, 오늘 봐서 반가웠어.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이제 자주 만나자, 동생. 그러자 동생이 말했다. 오빠, 근데 그거 기억나? 어릴 때 오빠가 귀신 보이면 쫓아줘서 고마웠어. 너무 어릴 때라 기억도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얘는 귀신을 봤다.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 사실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던 친구였다. 그런데 동생이 하는 말이 점점 더 무서워졌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하나는 우리 집 베란다에 까만 관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친 소리 같겠지만 그게 진짜였다. 어릴 땐 그게 관인 줄도 몰랐다. 검은색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것이었는데 그게 관이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우리가 숨바꼭질을 하다가 동생이 그 관 속에 숨으려 했는데 뚜껑을 여니 어떤 남자가 그 안에 누워 있었다고 했다.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귀신이 있다고 나를 불렀는데 당연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오빠인 척하며 귀신을 쫓으려 했던 것이다. 보였다면 오빠고 뭐고 나는 혼절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할머니와 동생, 나 이렇게 셋이 거실에서 자던 날이었다. 새벽에 동생이 잠에서 깼고 무심코 베란다 쪽을 바라봤는데 창문 밑에 쇠창살 사이에 남자가 얼굴을 낀 채로 멍하니 자신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 집이 11층이었는데 그 남자는 창문 아래에서 보이는 것이었다. 그 남자의 허리와 하반신은 10층에서 보일 모습이었다. 그때도 동생은 내가 자기를 깨우는 소리를 듣고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그 일은 기억나지 않았다. 이후 삼촌네와 다시 연락이 끊겼다. 세 번째 이야기, 인생. 인생에서 거짓말처럼 일이 잘 풀린 적이 있는가? 혹시 한 번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앞으론 그런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나는 평범한 25살의 회사원이다. 평범하지는 않게 대기업에 입사했다. 부모님은 나를 가장 자랑스러워하셨고 나도 행복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우연한 기회를 통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
고졸로서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군생활에서부터 뼈저리게 느꼈다. 고학력자 위주의 근무 환경, 고학력자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간부들의 태도, 선임들의 고학력 사랑 등등. 너무나도 많은 차별 속에서 버티고 버티며 전역했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에서도 고졸인 나는 여전히 차별을 받았다.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알아보며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했다. 그런 나에게 거짓말처럼 대기업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이메일과 문자가 왔다. 사실 고졸에게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는 걸 정말 잘 알았다. 혹시라도 취업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그 회사의 역사, 시초, 발단 모든 것을 검색하고 외웠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면접 당일 공부했던 내용들이 면접 질문으로 나왔다. 나는 막힘없는 답변과 우수한 언변으로 면접을 마쳤다.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다. 회사를 나오니 따스한 봄 햇볕이 내리쬐고 시끄러운 도심의 자동차 소리와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서 있으니 뭐라도 된 것 같아 너무 좋았다. 며칠 뒤 면접 합격 문자를 받았고 이제 벌써 내일 모레면 첫 출근이다. 너무 긴장되었다. 걱정도 되었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다. 떨리는 마음에 담배를 하나 피웠다. 아무튼 준비를 마치고 동네 슈퍼로 가는 길에 정말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다. 그 친구는 군대를 24살에 갔다가 휴가를 나온 모양이었다. 취업 기념으로 내가 술 한번 사기로 했다. 친구와 근처 고깃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한 뒤 이야기를 나눴다. 현역 군인답게 군대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었다. 이 친구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훈련 복귀 중 풀숲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피투성이가 된 북한군이었다. 그 친구가 처음 발견한 덕에 14박 15일의 포상 휴가를 받았다고 한다. 정말 군인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운 좋게 만밭 포상 휴가를 나오다니 이 친구도 나와 비슷한 운을 타고났다. 살면서 이토록 일이 잘 풀렸던 적도 없었는데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았지만 어쩌겠는가. 운명이겠지. 그런데 친구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다. 자세히 보니 군복 상의에 피 얼룩 같은 것이 보였다. 요즘 군인들은 휴가 복장에 신경을 안 쓰나 보다 생각했지만 친구의 목덜미 쪽에 커다란 상처가 보였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나는 자리를 박차고 식당 문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식당 입구에 있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굉장히 괴기스러웠다. 정수리부터 오른쪽 관자놀이까지 뭉개져 있었다. 어쩐지 조금 이상하더라. 평소에 운이 지지리도 없던 내가 며칠 전부터 거짓말처럼 일이 잘 풀리더라니. 여러분도 걱정하고 있나요?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거짓말처럼 일이 잘 풀리면 그날, 그때 당신은 죽은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돌고 도는 무서운 이야기들. 스토커. 일본의 인기 많은 유부남 가수의 이야기다. 아무리 인기가 많은 가수라도 팬이 많으면 안티도 많은 법이다. 그 역시 그랬다고 한다. 어느 날 그는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30일 후에 당신의 가족이 위험해. 라는 말이 들리고 전화는 바로 끊어졌다. 그는 안티팬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30일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분양받아왔다. 위험이 닥치면 주인의 손을 깨물고 안전하다면 주인의 손을 핥게 하는 훈련을 받은 개였다. 그 개 덕분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지냈다. 그러나 며칠 후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정전이 일어났다. 그는 당황했지만 개를 옆에 불러 명령을 내렸다. 개는 그의 손을 핥았다. 그는 안심하며 불이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아내는 갈기갈기 칼에 베어 죽어 있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개를 원망했지만 개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생각하며 계속 키우기로 했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또 한 번 정전이 일어났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개는 여전히 그의 손을 핥았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불이 켜지기를 기다렸고 불이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들 역시 이미 죽어 있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개를 죽이고 말았다. 그 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방황하며 자연히 인기 스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며칠 뒤 예전에 가족이 위험하다고 전화를 걸었던 안티팬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화기 너머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굳이 당신에게만이 당신의 손을 핥으란 법은 없잖아. 창문. 지금은 재개발 중이라 다시 짓고 있지만 당시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장만하신 집에서 겪은 일이다. 우리 집은 3층 빌라였고 우리가 사는 곳은 1층이었다. 내 방은 현관문 바로 왼쪽 방이었는데 작은 창문이 있는 벽 쪽으로 침대를 두었다. 그 창문은 고장이 났는지 한 번에 열리지 않았고 몇 번의 힘을 줘야 겨우 열렸다. 게다가 다 닫히지도 않아 손을 옆으로 눕히면 들어갈 정도의 틈이 항상 남았다.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일이 많았다. 그날도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내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나는 항상 깊이 잠들지 못하고 선잠을 자는 편이었다. 그날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다. 눈동자를 돌려 창문을 보니 누군가 그 작은 틈에 손을 넣고 미친 듯이 흔들며 창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몸은 움직일 수 없고 눈도 감기지 않아 그대로 그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창문을 흔들던 그 손은 결국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다. 얼굴이 보였다. 흰자가 보이지 않는 검은 눈을 가진 여자가 머리를 산발하고 나를 쳐다보며 입을 찢어지게 웃고 있었다. 기절이라도 하면 좋았겠지만 몸도 움직일 수 없고 그 여자가 기어들어오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했다. 그 여자는 창문을 빠져나와 내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고 그 검은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며 내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무표정과 활짝 웃는 얼굴을 반복했다.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눈을 감고 손끝에 힘을 주니 가위가 풀렸다. 주위를 살펴보니 방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었다. 그 여자는 꿈이었을까 생각했지만 방에 혼자 있으니 다시 그 여자가 떠올라 소름이 돋았다. 안방에 계시는 부모님께 가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침대 옆에 누군가 누웠다 간 것 같은 움푹 파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게다가 잘 열리지 않던 창문도 열려 있었다. 그 후로는 부모님이 늦게 오실 때 나는 거실에서 자곤 했다. 종이약.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여전히 친하게 지내는 중학교 동창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갔다. 평소 관광했던 친구라 조금 놀라긴 했지만 병실에 도착하니 친구는 자고 있었다. 깨우기가 뭐해서 잠시 기다리기로 했다. 머리맡에는 100마리 정도의 종이약이 매달려 있었다. 가까이 보니 반 친구들이 보냄이라고 써져 있었다. 그 친구는 워낙 부침성이 좋고 활발해서 고등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런 모습에 약간의 질투도 느꼈지만 웃음이 나왔다. 종이약을 만져보려는 순간 2마리가 떨어졌다.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당황해서 급히 주웠다. 종이약을 줍는 도중 종이약 속에 무슨 글씨가 보였다. 궁금한 마음에 펼쳐보았고 2마리 모두에게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나는 서둘러 그 종이약들을 모두 떼어버렸다. 죽어. 5번째 이야기. 우리 집은 가난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전세비가 없었고 이사를 자주 다녔다. 결국 우리는 시골 마을로까지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 집은 원래 학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상가 건물로 쓰였던 곳이었다. 장사가 안 되었는지 문을 닫았고 우리가 그곳에 살게 되었다. 아마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상가 건물과 뒤에 있는 땅을 함께 사서 담을 쳐서 사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하지만 건물 자체는 딱히 수리를 하지 않았는지 도로 쪽 벽이 미닫이 유리문이었다.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 주택에서는 그런 유리문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 벽 반대쪽에 출입문을 만들고 출입문은 마당과 이어져 있었으며 유리문의 연장선에 대문을 만들어 담을 쳤다. 방은 하나뿐이었고 학교에서 집까지는 버스를 타고 50분을 들어가야 했다. 촌이라서 싫었지만 가난하니 어쩔 수 없었다. 방이 하나뿐이라 부모님, 남동생, 그리고 나는 다 같이 자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께 불효한 일이지만 그땐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집이 뭔가 기운이 안 좋았다. 그전에는 가위에 눌리는 일도 없었는데 그 집으로 이사 온 이후부터 가위에 자주 눌리기 시작했다. 뭔가 으스스한 느낌의 집이었다. 게다가 더욱 참기 힘들었던 것은 밤마다 들리는 철제 대문을 마구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일정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늦은 밤, 또 어느 날은 새벽에, 심지어 희미하게 동이 틀 무렵에도 들렸다. 나는 잠귀가 밝은 편이라 거의 매일 그 소리에 깼다. 처음 그 소리를 듣던 날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자 부모님께서는 서로 나가보라며 대문 맞이를 미루셨다. 결국 외모는 마초지만 어머니께는 따뜻한 아버지께서 대문을 열러 나가셨다. 나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들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부모님께서 함께 나가시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두 분이 나가시니 별일은 없겠지. 동생도 잘 자는데 내가 신경 쓸 일이 뭐람.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잠들었다. 나는 부모님과 동생 사이에서 잤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모님이 일어나실 때 동생을 봤는데 동생이 깨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인지 가로등 빛인지 알 수 없는 빛에 내 동생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동생은 장난기 어린 웃음마저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동생을 정말 아꼈기 때문에 너도 저 소리에 깼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러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니까 너무 짜증이 났다. 지금이야 잘 때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잠을 깊이 자지만 어릴 때는 정말 잠기가 밝았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께 문 두드리는 게 누구냐고 동생도 깬다고 여쭈어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다. 준이가 목류병이 있는 것 같아.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가서 밖을 돌아다니다가 잠에서 깨면 집에 들어오려고 대문을 두드리나 봐.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망정이지. 계속 붙잡아 둘 수도 없고 미닫이 문이라 여는 소리도 안 들리니 걱정이다. 그럼 내가 방에서 본 내 동생이라고 생각한 것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 너무 무서워졌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나도 어차피 깨니까 같이 문 열어주러 나가자.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어느 게 진짜 내 동생인지.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 허락하셨다. 다음 날이었다.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대문을 열러 나갔다. 시골길을 돌아다녔는지 발이 엉망인 내 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너무 무서웠다. 그럼 방에 있던 그건 뭐란 말인가? 그날 이후로도 계속 대문을 열어주러 나갔지만 나는 매일 그날 밤이 무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일어나려 했지만 가위에 눌리고 말았다. 부모님은 먼저 나가셨고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따라 방에 있던 동생으로 보이는 그것은 더 흉측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